네, 안녕하세요. 1월 4주차 진계수. 네, 반갑습니다. 이우철입니다. 한 주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각자 안부랑 근황 토크하고 오늘 스터디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지목을 하면은 지목 받으신 분이 안부 인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분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병수 선생님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뭐 출퇴근하면서 잘 지냈고, 여기 공부는 뭐, 필셋 1로 한번 돌아가 봐서 문제 한번 또 지금 보면 이해하려나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는 선생님들 푸신 거, 한번 보면서, 어, 아, 근데 하여튼 희한하게 선생님들 푸신 걸 보면 제가 솔루션 보는 것보다는 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오늘 아직 안 오셨네. 어, 파이썬 그 코드 제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 푼 문제들이 보니까 그쪽을 푼 문제들을 보면서 그 선생님 이제 그 마르코프 체인 그걸 푸신 거를 보니까 제가 푼 문제의 답이 일종의 마르코프 체인 행렬이라고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다른가 보고 선생님 하신 그 코드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는데 한번 어떤 의미인지 쭉 한번 훑어보고 굉장히 신기한 행렬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병수 선생님 다음 분 한번 지목해 주시겠어요? 저는 제 화면에서 제 밑에 있는 남영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저도 역시 출퇴근하면서 잘 지냈고,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달 주신 그 교재로 좀 공부하는 법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교재로 좀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52페이지의 더 아이디어 오브 엘리미네이션 이 연습 문제들 기초 연습 문제들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 좀 감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제가 좀 계속 뒤따라가면서 저도 이제 한 번씩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배동선 선생님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네요. 네, 저는 저번 주엔 펑펑 놀아서 이번 주는 마음을 좀 다잡자라는 마인드로 오늘 이제 그 피셋 3를 좀 어제부터 해서 좀 풀어봤고요. 피셋 3는 다 풀어보기는 했는데 이제 그냥 문득 고등학교 1학년 교육 과정이 이제 다시 행렬이 들어가는데 그 행렬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가르치면 좀 더 학생들이 와닿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혹시 뭐 공유를 할 수 있으면 공유를 한번 해보고요. 근데 슬랙에도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주는 엄청 바빴어요. 어제도 새벽까지 일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거의 오늘 떡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한 저녁 6시가 됐을 때 오늘 진계수가 있어 막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그냥 오늘 무슨 얘기를 하지?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노트에 주저리 주저리 적어서 올렸는데 오늘 올려주신 내용을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지난주까지 계속 연립방 정식을 푼 거잖아요. 대부분의 저희 스터디가. 근데 이 다음에 행렬이랑 벡터 공간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저는 마음에 와닿지가 계속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카소 시간에도 조견희 교수님께 질문도 드리고 그랬는데 아직 해결이 다 안 돼서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오늘 계산 문제는 아니고 그런 약간 이제 도대체 선형대 수학에서 이 행렬과 벡터 공간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그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그 배동성 선생님께서는 아까 말씀 주신 피스3 푸신 거랑 행렬이 이제 교과 과정에 새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제 생각에는 약간 배동선 선생님 행렬 얘기 먼저 한 다음에 제가 했던 그 얘기 좀 먼저 나누고 개념적인 거 한 다음에 피셋 3가 어차피 거기 벡터 스페이스 관련 내용이 많으니까 그 순서대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괜찮? 네, 네, 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배동석 선생님 그 행렬 관련된 거 내용 먼저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러면 화면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지?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아니다. 네. 행렬 관련 내용이니까 하나만 하는 게 낫겠네요. 네네네. 이러면 이것만 보이시나요? 네네, 보입니다. 네. 일단은 그 짧게 해보면 그냥 행렬을 배우는 구체적인 의미라고 이제 제목은 달아놨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고1 행렬인 거죠. 근데 이제 고1 행렬에 이게 행렬 자체의 뜻이랑 연산 정도만 들어가요, 거의. 그리고 무슨 뭐 행렬의 뭐 의미나 뭐 이런 것들 옛날에 나왔던 무슨 그 괴랄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이런 것들은 아마 거의 안 나올 거고 연산 위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연산 위주로 나온다면 더더욱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그냥 연산 그냥 이렇게 배우는 거 왜 배우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벡터를 배우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이과를 가면 교과 과정에는 기하에서 이제 벡터라는 걸 배우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고1 때 그걸 벡터나 이런 것들을 연결지어서 배우질 않으니까 벡터까지 다 연결을 시키고 내적이나 이런 것까지 연결을 시키기에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첫 번째로 연립방정식 풀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 보았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2원 1차 연립방정식에서 이렇게 식이 두 개가 있을 때 얘를 이제 그냥 풀면 뭐 밑에다가 뭐 a 곱하고 위에다가 p 곱하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뭐 apx 어쩌고 여기도 apx 어쩌고 해서 요거를 빼서 이렇게 가간법이나 대입법이나 이렇게 해서 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행렬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좀 더 행렬 연산을 배우는데 학생들이 조금 더 어, 활용성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그 뭐죠? 로 리듀스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저 지금 자꾸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기본행 연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기본행 연산에서 이렇게 그 합치는 게 있잖아요. 얘네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행연산을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그럼 결국 피봇이 되는 애가 얘랑 얘가 되는데 그래서 얘는 어쨌든 피봇이 될 거고 얘가 피봇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 건데 피봇이 되지 않을 때가 이제 0이 될 때인 거잖아요. 그래서 피봇이 되지 않을 때는 요거거나 요거인 상태예요. 근데 얘는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1차, 일차 함수 부분에서 기울기가 같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1차 함수와도 연결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얘까지 되면 해가 무수히 많은 상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랑 얘랑이 되면 해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정식과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걸 이제 바꿨을 때 뭐 디터미넌트는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도 조금 가져와서 한번 써보면 디터미넌트라는 게 이렇게 돼서 만약에 디터미넌트가 0이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고 그리고 얘가 이제 0이 방금은 이제 0인 경우를 했으니까 0이 아닌 경우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0이 아닌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그러면 위에서 얘랑 얘가 둘 다 피봇이 되는 거죠. 피봇이 되는 상태에서 이걸 실제로 그냥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얘를 다시 이제
얘도 1로 만들고 얘도 0으로 만드는 연산을 해보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오긴 하거든요. 복잡하게 나오는 거를 그러면 x가 얘가 되는 거고 y가 얘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x가 이렇게 되고 y가 이렇게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연산 정리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x, y를 이게 지금 분모가 같고 그리고 분자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행렬로 연산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이걸 실제로 해보면 여기가 QC-BR인데 QC-BR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AR-PC인데 AR-PC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딱 이렇게 맞고 그럼 이게 역행렬이고 역행렬을 구하면 연립방정식을 한 방에 풀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제 애들이 연립방정식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역행렬만 구하면 한 방에 풀 수 있구나. 유용하네. 라고 네, 생각을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걸 이렇게 막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벡터를 아주 뒤에 배우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벡터를 배우는 약간 첫 걸음으로 살짝 맛보기 정도로 해서 왜 첫 시간에 했던 컬럼 스페이스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컬럼 스페이스 내용을 조금 더 가지고 와서 다른 연립방정식을 이제 다른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뭐 문제도 보고 뭐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보고 해서 이제 뭐 제 마음으로는 수학이 좀 더 재미있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아까와 같이 이렇게 된 경우에 x를 곱하는 애들이 뭐냐 했을 때 a랑 p고 y를 곱하는 애들이 뭐냐 했을 때 b랑 q니까 요거를 요렇게 봐서 얘랑 얘가 선형결합으로 x배 y배 해서 선형결합으로 볼 수 있어서 이제 요걸 이제 벡터를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요렇게 설명을 하면 좋지 않을까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선 내적이나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한참 뒤에 배운 거라서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은 생각은 했는데 여기서 정리하기로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 정리에는 좀 뺐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또 뭐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고1 학생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행렬을 저렇게 설명해 주면 저희 마음에 와닿나요? 저는 공부에 조금이라도 뜻이 있으면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근거를 제시하고 이제 납득을 시키는 과정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아, 하지만 과거에 저였다면 음. 승리를 배운 그래도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미끼가 네.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이 되게 굉장히 정석적인 공략이잖아요, 지금 저게. 아, 네, 그렇긴 하죠. 예, 예, 예. 사실 저는 1번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이 굉장히 좋은 건데 아이들이 이거를 납득을 못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하다고 보거든요. 저게 2원 1차 연립 방정식이라서. 아, 저게 3원으로 풀면은 저 효용을 확실히 느낄 텐데 네. 그게 2원이면 솔직히 암산이 더 빠를 때가 많거든요. 아, 네, 뭐 그거는 네, 그건 네,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예시라서 네, 맞아요, 맞아요. 3원까지도 설명은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근데 3원을 설명하려면 그 설명은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이걸 싫어할 거거든요, 애들이. 맞아요. 이게 딱 나오면 아, 선생님 저게 뭐예요? 저는 안 할래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분명히. 제 생각에 그때 필요한 게 그 꼬마신 신고 같은 게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행렬식을 그 뭐냐, 저 결국은 행렬식이잖아요. 저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네, 그렇죠, 그거를 맞아요. 어떻게 해서 공식화해서 머릿속에 때려 넣을 것인가인데 이걸 때려 넣을 때 외접까지 한 방에 때려 넣는
걸 만들면 미끼가 될 것 같거든요. 마치 아까 잠깐 그 카메라 켜기 전에 배동 선생님이랑 이제 입시 교육에 대해 잠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강의와 잘 팔리는 강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잘 팔리는 강의의 특징은 이게 좋은 거라기보다는 그 미끼가 필요하다.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 1번을 2번처럼 푸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2번이 컬럼 스페이스인데 저게 약간 저게 애들이 뽕 맞게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거를 시각화를 극대화해서 보여줘서 벡터 공간을 전부 스팬하는 걸 보여주면은 애들이 우와 하면서 난 이제 1등급으로 넘어갈 수 있어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이것도 잘하면 이제 암산이 되니까 네, 얘도 이제 센스가 조금 좋은 애들은 암산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암산하면 이렇게 되겠네. 막 이러면서 X, Y를 구하긴 구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시각화가 되게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제가 다음에 하려고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네. 눈으로 보이는 것. 사실 저는 행렬과 벡터를 공부하는 당위가 아직도 막 100% 와닿진 않거든요. 사실 엑셀을 넘어서는 선형대 수학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음, 저 강병수 선생님 혹시 다른 의견 없으세요? 고등학생의 감성으로 돌아가셨을 때 혹시 선생님은 처음에 고등학교 때 행렬을 어떻게 배우셨는지 이런 추억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행렬. 아, 그때도 교육과정엔 있었죠, 행렬이.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근데 지금 배동 선생님 쓰신 것 중에 네네. 헤어스 바로 조금 위에, 바로 위에, 어, 풀이해서 조건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해 없을 때랑 여기요. 1번, 2번, 네네. 1번, 1번이 그러니까 소거를 해서 피봇이 0. 그 음, 얘랑 얘가 피벗이 되는데 네, 피벗의 후보가 이렇게 두 개인데 얘는 무조건 네, 피벗이 되고 그쵸? 네, 그다음에 얘는 피벗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얘가 0이 아니면 피봇인데 0이면 피봇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얘를 봐야 되는 건데 그랬을 때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0일 때랑 네, 0이 아닐 때로. 네, 근데 0일 때는 그러면 피봇이 아니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는 피봇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네. 피봇이, 아니지, 잠시만요. 제가 잘못 그러니까, 설명했는데. 네, 지금 얘가 0, 2번이 조금, 네. 음, 네, 여기서 얘가 0, 쉬운 말로 푸는 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고1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써야 이게 직관적으로 딱딱딱 꽂힐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 얘랑 아, 얘가 0일 때를 먼저 본 거고, 네네, 걔는 0이고, 네네네네. 얘가 네, 0이고, 그런 상태에서 얘가 같이 0이면 해가 무수히 네, 많고, 네, 0은 0이 되잖아요.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0이 아니면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거를 뭐 조금 더, 네, 좀 더 네, 다듬으면, 네, 저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의견 혹시 더 있으신가요? 네, 행렬이 다시 교육과정으로 돌아온 건 뭔가 좀 축하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에서 뭐 큰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제일 문제가 저 요즘에 그 경영학부 학부생들한테 강의할 때 힘든 게 행렬을 안 배우니까 그냥 행렬이란 말 자체를 너무 싫어해요. 그 배웠던 친구들은 거부감이 없는데 안 배웠던 친구들은 행렬이란 말만 들어도 약간 좀 괜히 어려운 것 같고 새로운 것 같고 하니까 그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는 것에서 고등학교 때 배워야 할 건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화면 공유 예. 중지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 내용이 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그 행렬과 벡터 이거 저 문과적 감성으로 제가 스토킹을 한번 해봤거든요. 아, 너무 좋다. 예. 문과적 감성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네. 저는 일단 요즘에 선형대수 공부할 때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내용을 한번 보긴 봤는데 내 자신이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수학적인 역량이.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게 달라지지 하는데 솔직히 제가 손에 쥐고 맘대로 흔들 수 있는 개념이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약간 문과적 감성으로 이 선형대 수학을 스토킹을 할 때 일단 상대의 신상을 알아야 되니까 목차를 한번 쭉 봤어요. 처음에 벡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립일체방 정식 저희 여기 챕터 2까지 풀었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 나가는 게 벡터 스페이스, 부분 공간, 그 다음에 직교화, 그 다음에 행렬식 디터미넌트 아까 배동 선생님이 해주셨던 내용에다가 고유치와 고유값, 뭐 선형 변환. 근데 이게 말이 되게 일단 좀 쉬우면서도 어렵지 않나요? 이게 당연한 말 같은데 일상 언어가 아니잖아요. 수학의 언어인데 정의 보면 아 그렇군. 근데 그걸 솔직히 그게 아 이런 거네 이거 정도지. 아 내가 이걸 알아. 이게 무슨 뭐 어떤 계산이야 어떤 의미야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아 이걸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용어들과 이 개념들의 용례, 활용, 역사 같은 걸 좀 보겠다는 문과적 감성의 스토킹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해봤어요. 일단은 이 문제의 발단은 제가 피셋 2에 있는 23번 그리고 30번, 32번을 푸는데 이게 벡터 스페이스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답은 쓸 수 있겠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인가 도대체. 뻘짓 같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생각을 그냥 하다가 공부하는 레퍼런스 중에 쉬운 책 보면서 이 책이 도대체 서술하는 흐름이 뭔지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그냥 생각이랑 막 본 것들을 꾸겨 넣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저희가 지난주까지 한 게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가 여러 개가 되는 것에 행렬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에 효용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걸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뭐 기울기나 이런 걸 따졌을 때 뭐 해가 없다, 무수히 많다, 유일하다 이거를 기하적으로 그리는 스탠스. 요 정도가 제가 갖고 있던 처음에 문과 감성에서의 선형 대수인데 아 그러면 이게 좀 더 복잡해지면 난 이게 가능해? 물어보니까 전 이게 안 되더라고요.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저는 문과라서 이게 머릿속에서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세 개일 때는 그래도 어떻게 상상이 되는데 평면이 세 개인 경우는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 이래서 나한테 행렬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평면이 세 개가 그 기울기가 같지 않게 교차할 때 한 점에서 유일하게 교차한다는 저 아이디어가 저의 뇌 속에서는 그림으로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는데 저걸 대체할 수단이 저는 행렬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밑에 나오는 이 연립방정식 자체는 굉장히 쉬운 건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저는 직관적으로 저 그림들이 안 그려진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 그려지지 않는 그림을 내가 직관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방법은 행렬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 행렬 만든 인간들도 사실은 머리가 그려지지 않아서 만든 게 아닌가? 막 이런 뻘 같은 생각을 하면서 아 그러면 나는 기하적인 머리가 막 천재라서 막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으면 행렬을 먼저 만들고 그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생각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뭐 책에 보면은 막 선형대수 군 보면은 막 그 개수를 조작해서 막 공간 행렬의 조작이 공간의 조작과 다름이 없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거든요. 네. 개수들을 이렇게 조작해서 기본인 연산으로 심플하게 만들어서 대각화를 해버리면 어떤 그 저희가 하는 뭐 쉬운 뭐 가우스 조르단 같은 거 했을 때 피벗을 다 찾으면 이 관계가 되게 명료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행렬을 이용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다. 아까 배동성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아이디어가 사실은 여기서 나왔어요. 고딩이 행렬을 이해할 때 도대체 어떤 관점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시각화가 굉장히 나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과짬밥 30년에서 나오고요. 이게 눈에 보이는 예제와 이게 있으면 조금 더 다가설 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복습을 해봤습니다. 계산은 저희가 많이 했으니까 풀어볼 필요는 전혀 없는데 그냥 이런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도대체 이 연립방 정식을 푼다고 했던 2주간의 뻘짓이 무엇이었고 이걸 행렬로 쓰는 함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행렬로 풀었을 때 피벗이 다 안 나오는 것들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정리를 했을 때 임의의 실수 t와 s라는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하고 요것도 이렇게 행렬을 이용해서 풀면 아까 배동성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어떤 일반의 꼴로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이 내용들은 그냥 제가 정리하면서 그냥 막 캡처해 놓은 거라 다 읽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복습하실 때 편하시라고 그냥 맞춰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개수행렬 이렇게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다르게 쓰면 뭐 다 같은 문제죠. 뭐 방정식. 저는 이거를 그 뭐 가우스 조르단 이것도 시각화하는 과정.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처음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형태의 행렬이 점점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행렬로 가서 얘는 결국은 기하적으로 면이고 얘는 선이고 얘는 점이고 각각이 어떻게 보면은 부분 공간에서 원래 집합이 해집합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이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하적으로 플레인 하나의 그 해집합 플레인 안에서 점과 선과 면을 따로따로 단순하게 찾아서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그 기하적인 그 아름다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걸 풀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게 그냥 수학적인 어려운 말로 써놓으면은 가우스 소거법과 가우스 조르단에서 말하는 REF 그 REF랑 RREF라는 폼이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행 연산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냥 쓱쓱 공부를 했는데 복잡한 게 나올수록 행렬이라는 게 저는 요렇게 벡터 형식으로 쓸 수 있게 표현하는 노테이션에 익숙해지면 조금 더 행렬과 벡터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냥 그 일반어로 표현했을 때의 장점이 그 어떤 고정된 좌표축에서 주어진 XYZ를 찾으려고 막 그거를 머리를 쥐어 짜내는 것보다는 각각의 매개 변수들에 대해서 이거의 벡터 곱으로 이루어진 마치 아니 뭐라고 써야 될까요? 노테이션을 이게 그냥 쉽게 쓰면은 C0 플러스 C1의 R 플러스 C2의 S 플러스 C3의 T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게 그 전에 것보다 그 개수가 훨씬 줄어든 그 개수가 그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일 뿐이지 훨씬 더 정돈된 폼의 식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 이거를 좌표에 표현을 하고 나중에 매개 변수만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시각화할 수 있는 모션 나중에 아마 배동선 선생님이 마님으로 잘 구현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공부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 정리하면서 저는 노트를 만들어 봤어요. 그냥 뭐 내용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복습할 때 귀찮으시면 한 번쯤 보시라고 그냥 하는 김에 캡처해 놓은 거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쓱 훑어봐 주세요. 네. 그래서 뭐 행렬 얘기. 그래서 행렬 얘기 막 나오고 행렬 덧셈 곱셈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헤매던 게 한 2주 됐었고 행렬 곱의 의미가 결국은 합성함수랑 행렬, 내적 뭐 이런 얘기가 있다. 이거까지가 제가 지난주까지 생각했던 공부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뜬금없이 드는 생각이 근데 벡터가 왜 필요하지인 거예요. 아까 그 벡터 형식을 보기 전까지 그 생각을 안 했거든요. 벡터라는 개념이 방정식 풀 때는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왜 행렬과 다른 개념으로 따로 정의가 돼 있지? 라는 그런 또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그걸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이 연립방 정식이 일반적인 형식에서 벡터 형식으로 나아가는 것의 내용과 도대체 이제 선형대수학 중반부를 넘어설 때 나오는 벡터 공간, 뭐 부분 공간, 컬럼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이렇게 뭐 그냥 보면 뭔가 이런 게 있다 싶은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직관적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가 해서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뭘 모르면 하는 짓이 처음에 맨날 나무 위키를 뒤지잖아요. 나무 위키에 행렬을 퍼봤어요.
가로는 행, 세로는 열이요. 뭐, 나무는 나무요, 산은 산이야. 이것도 아니고, 뭐, 일단 이게 나와 있는데, 행렬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결국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푸냐? 그거를 뭐, 개수를 따서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는 걸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이게 학자들이 똑똑하신 분들은 이걸 함수로 보기 시작해가지고, 행렬을 함수의 합성으로 연결을 시킨 게 이게 선형대 수학의 뭐 기본 정리다. 뭐, 이거 뭐 수술에서 뭐 직문서나 이런 데서 얘기했는데 저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한번 이해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의 공부를 좀 해봤어요. 결국은 미지수가 다변수로 올라갈 때 그것들을 그것들에 대한 방정식을 풀거나 함수들을 원소로 해서 다변수 함수를 표현할 때 벡터 함수를 즉 만들 때 행렬이라는 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라는 것이고 저희가 선형대수나 이런 걸 처음 배울 때 어려운 이유가 실수의 연산과 행렬의 연산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행렬 곱셈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대상의 속성이 달라졌는데 그걸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이따위로 행렬 곱셈이 돼 있는지 실수의 곱셈이 아닌데 행렬의 곱셈일 뿐인데 그걸 우리가 마치 똑같은 맥락에서 무조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이것만의 맥락을 좀 찾아서 갖다 붙여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벡터도 찾아봤는데 벡터는 더 설명이 없더라고요. 벡터 공간의 원소.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벡터는 벡터의 원소의 속성이 먼저 정해지고 벡터 공간이 되는 게 아니라 벡터 공간이 먼저 정해지고 거기서 그거의 원소가 벡터라고 하는데 이게 뭔 개소리인가 저는 싶거든요. 처음엔 진짜 이거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막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이거를 이 기본적인 내용을 내 나름의 언어로 이해를 해봐야겠다. 지금 여기 위키피디아에 있는 거는 제가 죽어도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써놓으면 아벨리안 군, 가환 군, 뭐 스칼라벨. 근데 결국은 제가 이야기하는 덧셈과 그 실수배가 잘 정의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벡터 공간에서 벡터라는 원소를 가져가는 이 개념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스토킹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토킹을 해보니까 벡터라는 게 태어난 게 이게 물리학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우리 배동성 선생님 전문 영역이시니까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벡터라는 게 물체의 운동을 묘사하려고 속도와 가속도 같은 것들, 변위를 표현하려고 만든 개념인데 여기서 이게 아이디어의 핵심은 방향이 같은 건 상관이 없는데 방향이 다른 애들의 합성이 필요해가지고 만들었다는데 이거 뭐 스테빈이라는 물리학자 갈릴레이가 지지고 볶고 하던 거를 뉴턴 사막에서 300년 동안 써먹을 수 있게 정립을 잘 해주셨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가속도나 힘, F는 ma 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이 많은 개념들이 벡터로 표현이 됐었는데 수학자들은 이거를 어디서 시작을 했나 좀 책을 찾아보니까 수학적인 벡터라는 거는 결국 방향과 크기를 가진 양으로서의 대상을 의미하는데 복소수에서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노르웨이의 수학자라고 하는데 베셀이라는 사람이 뭐 복소수를 표현하는데 이걸 2차원 공간에서의 한 점으로 표현한 게 시작이었고 그다음에 뭐 케일리 해밀턴의 해밀턴이 4원수를 만들면서 그것도 3차원 공간으로 확장을 했는데 이거를 또 페아노랑 그리스만이라는 또 머리가 비상하게 좋으신 페아노로 공리기로 유명한 이 양반들이 이걸 n차원에서 무한차원까지의 추상적인 벡터 공간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이걸 벡터 스페이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뭐 그 안에 있어 원소는 벡터 공간의 특성을 정해놓고 그걸 원소로 했다. 뭐 그래서 뭐 벡터는 뭐 실수 이런 얘기인데 여기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봤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짓을 했나 보니까 그 조건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상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물리학적 벡터를 어떻게 추상화해서 수학적 벡터로 가져갔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핵심은 좌표라는 걸 빼버리고 벡터 자체의 속성에 완전히 집중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리학에서 좌표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쓴 건데 맞나요? 이거 물리학에서 막 좌표 공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제가 쓰면서 확신이 없어가지고 배동원 선생님 어때요 이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절대적인 좌표축이라는 게 그 뉴턴이 생각했던 우주는 그런 거거든요. 어딘가에 진짜 원점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러니까 고정된 왜 우리가 생각해도 보통 이제 뭐 좌표축 그리면 X축, Y축 그리고 원점 찍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기준에서 하잖아요. 음. 근데 뉴턴 생각에는
진짜 그 원점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절대 우주 어딘가에. 원점인가요? 네네, 음. 절대적으로, 얘는 진짜 절대적으로 그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딘가에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 좌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관성계, 그러니까 뭐지, 그 힘이 작용하지 않는 계라고 보면 그 계에서는 이제 물리 법칙이 다 동일하다라는 게 이제 뭐 갈릴레이의 상대성 또는 뭐 그 아인슈타인도 받아들인 일반 그 상대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그렇게 본 거라서 이게 좌표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게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딱히 어디에 원점이 진짜로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이제 원점을 어디를 지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위치가 어디다 이렇게 해서 벡터로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저도 틀릴 수 음. 있어서 아니, 일단 저는 이거를 내보겠습니다. 보면서 이게 확신이 안 섰던 게 수학에서는 저희가 아까 컬럼 스페이스로 푸는 거 있잖아요. 선형결합으로. 사실 그게 저는 좌표에 구애받지 않는 거랑 같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수학적 추상화라고 적었는데 이게 물리학을 제가 잘 모르니까 물리학에서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학적인 추상화에서의 벡터에 대해서 제가 그냥 공부하면서 살펴본 내용과 그냥 논리를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좌표축 원점 자체, 그러니까 영벡터는 되게 중요한데 절대적인 원점은 중요하지 않고 그 좌표축과 무관하게 벡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되게 다양한 공간적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벡터 공간의 최대 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벡터의 핵심이 벡터의 방향과 벡터의 크기라고 하면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벡터 공간을 정의할 때 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특성이 각 벡터 간의 벡터의 실수배가 가능해야 하고 벡터의 덧셈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 전제인데 이거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벡터의 실수배라는 건 결국 똑같은 벡터의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다른 벡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한 방향이 같은 벡터의 추상화의 개념이 들어있고 두 벡터의 합은 벡터가 있을 때 이렇게 두 개 다른 벡터가 있을 때 이 합성을 통해서 다른 벡터를 얼마든지 표현해서 더 높은 차원의 공간을 표현한다거나 공간 전체를 스팬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해지게 하는 개념이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 공간의 완결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산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결국은 저는 그냥 그 여기서 이해한 부분이 얘기하는 게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라는데 그걸 도대체 벡터 공간의 정의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가 좀 궁금했고 그걸 나름대로 살펴본 결과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뭐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 항등원, 역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정의하고 나니까 좀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느낌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 벡터의 합성 결과가 순서가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게 당연한 거고 여러 개의 벡터가 있을 때 그 여러 개를 연산하는 순서에 상관없이 결합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 항등원과 역원이 정의가 되는데 이게 그 실수의 연산과 대비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결국은 되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게 공간좌표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니까 조금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원소가 정의되는 덧셈과 실수배 연산이 잘 정의가 되는 때 이거를 벡터 공간이라고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원소를 벡터라고 하는 생뚱맞은 이야기가 그냥 그 연산을 기준으로 이 집합을 정의한 거구나라는 이야기로 저는 정리가 됐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배웠던 집합의 개념은 원소의 조건이 먼저 정의되고 그 조건에 따라서 집합을 정의를 했었는데 이건 거꾸로 집합의 연산을 정의를 해놓고 집합의 연산에 부합하는 애들이 들어가면 그게 그 벡터 공간의 원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생뚱맞은 논리가 연산을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조금은 괜찮다. 뭐 문과적 스토킹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인데 혹시 중간인데 지금 뭐 궁금하시거나 좀 이거 이상하다 싶으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런 것도요. 군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내용도 연결이 되는데 저는 군까지 이해를 아직 다 못했기 때문에
아까 그 벡터 공간의 정의 보면 아벨리안 군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거 막 껍데기 외워서 아는 게 아니니까 막 그런 얘기까지 저는 와닿지가 않아서 그냥 덧셈이랑 실수배만 써서 지금 벡터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막 던져주세요. 이거 지금 궁금한 게 되게 사실 저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서현대수 뒷부분 갈 때 고생을 엄청 많이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군이라고 하면 말하기가 좀 말이 개수가 줄어드는 게 이제 그 벡터를 이제 덧셈에 대해서는 가관군이고 사실 그 정의에도 있을 텐데 그 스칼라곱에 대해서는 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군 중에 조금 조건이 여건이 없는 걸 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군 조건에서 여건이 없는 걸 환이라고 하던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 덧셈에 대해서 아벨군이고 실수체에 대해서 환작용을 받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아까 군이라고 하셨던 게 그 느낌이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그두 저는 연산에 대해서 네. 군론을 적용한 정의 같아요. 음.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뭘 배웠냐고 물어보면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공간이 있을 때 여기서 어차피 좌표축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벡터가 있으면 벡터의 실수배랑 벡터의 합성으로 그냥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운다. 이 스팬이라는 관점이 이제 이 벡터 공간을 제 나름대로 정의하는 과정에서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갔어요. 도대체 이 벡터의 덧셈과 실수배가 어떻게 그 만약에 벡터만 놓고 R1에서 R2를 올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옛날에 막 수학하신 선생님들 막 뭐 3에서 R2로 내리고 R2에서 R3로 올리고 막 그런 얘기 말씀 중간중간 하시잖아요. 솔직히 외계어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게 벡터 공간의 정의를 스스로 뜯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이렇게 쭉 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 덧셈과 실수배가 어떻게 공간을 꽉 채울 수 있느냐, 공간에 대한 연산을 할 수 있느냐까지는 저는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조금 여기까지 공부하면서의 소득이라면 저는 소득이고요. 음, 조금 계속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또 부분 공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뭔 개소리야 했거든요. 솔직히 그냥 저는 सब스페이스, 널스페이스, 컬럼스페이스 처음 들었을 때 다 개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뭔 소리야. 막, 뭐, 이런 걸 어디다 쓰지? 막 그랬는데, 이거를 벡터 공간을 집합으로서 정의하는, 연산을 통해서 집합으로서 정의하는 방식을 좀 생각하고 나니까 조금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벡터 공간이 있을 때 그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도 벡터 공간의 특성을 만족할 때 그게 부분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합을 먼저 정의한 거잖아요. 네, 집합의 부분 공간이라는 정의를 먼저 한 거니까 이렇게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냥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सब스페이스가 이렇게 있다. 얘가 실수 전체 공간일 필요는 없겠구나. 연산을 통해서 정의가 되니까 굳이 실수 전체를 꽉 채우지 않고 부분만 도려내도 충분하겠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보고 예시를 찾아보니까 그게 행렬인 거예요. 네. 그 연산 모든 실수 R에서 Rn에서 Rn으로 가는 연산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다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공간적인 정보를 행렬로 표현을 하면 그게 부분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랬을 때 행렬을 보면 자연스럽게 벡터의 덧셈과 같은 연산이 잘 정의가 돼 있고 실수배도 잘 정의가 돼 있고, 아, 그래서 부분 공간 맞네. 뭐, 이 정도로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었고, 결국은 연산을 통해서 정의되니까 이게 행렬이 뭐 선형함수의 합성이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결국 함수로 이야기가 또 귀결이 되는데, 행렬이 되니까 당연히 함수는 다, 선형함수 다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니까, 결과적으로. 그 표기가 달라지고 했을 뿐이지, 결국은 어떤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의 집합을 만들면 이게 다 어떤 집합을 담았던 간에 서브스페이스 부분 공간으로 만족을 하고 그게 선형함수일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덧셈과
실수배의 연산으로 잘 정리가 되는 부분 공간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 이게 뭐 이러면 함수가 1대1 함수 이런 조건 만족할수록 더 이게 좀 잘 되겠네. 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연속 함수라든지 미분 가능한 함수 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결국은 정의역과 공역이 치역이 잘 정의돼 있는 이게 우리가 되게 익숙한 게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이 함수들이 있는데 이 관계가 1대1 대응 뭐 이런 개념처럼 잘 정의가 될수록 좋은 함수잖아요. 결국은 이 부분 공간의 개념도 이 공간들이 잘 정의가 돼서 이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되게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명확하게 연산을 가지고도 넘나들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먼저 연산을 해서 그 연산 결과를 치역으로 보내는 것과 정의역을 먼저 치역으로 보내고 치역에 있는 것들을 연산하는 것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좋은 연산의 대표적인 예시로 이 선형대수에서 말하는 이 선형함수의 집합을 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은 여기서는 키워드가 저는 연산이었어요. 연산이 보존이 된다. 이 개념이 이 행렬과 벡터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요긴한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직문수를 사실 많이 참조를 했고요. 직문수에서 얘기하는데 지지난주에 여기가 이전까지 했고 이제 내정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게 결국은 이 추상화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벡터 공간의 덧셈과 실수배밖에 없는데 거기서 다시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게 결국은 벡터의 크기와 방향의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이야기로 이어지고 그게 바로 내적인데 내적 중에서 그 내적을 항등행렬로 주는 평평하고 완벽한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벡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벡터의 크기랑 두 벡터 사이의 거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편안해지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벡터 공간을 정해놓고 벡터들이 있을 때 벡터의 특성에 따른 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 결국은 크기와 방향이라는 게 어떤 벡터를 다른 벡터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벡터가 있으면 이 하얀색 애플 펜슬은 이 노란색 옐로우 펜슬 기준으로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거고 하얀색 애플 펜슬은 노란색 펜슬을 기준으로 어떤 특성량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각각의 관점에서 비교하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이게 그 앞쪽에 함수의 합성이나 행렬이랑 연결되는 부분이랑 좀 와닿는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나 벡터의 사이가 크기와 방향이라는 거. 그러니까 즉 우리가 각도기랑 자를 손에 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결국 내적이었는데 그 내적이 결국은 행렬 곱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행렬과 벡터가 따로 놀지 않고 잘 연결이 되는 이것도 연산으로서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같은 얘기고 유클리드 내적은 뭐 이상적이니까 뭐 쓸모는 없지만 결국은 수학 공부 이제 앞으로 할 때 중요한 게 선대하고 미적분학 할 때 어떤 내적을 부여해서 계산을 잘 할 수 있느냐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오늘까지 생각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예. 저희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궁금하시거나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벡터하고 내적을 어느 순간에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구분이라기보다는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벡터라는 것이 있을 때, 벡터와 벡터가 있을 때 그 둘 사이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애플 펜슬 하얀색이 A라는 벡터고 이 노란 연필이 B라는 벡터인데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옐로우 펜슬을 기준으로 얘 하얀 애가 얼마나 큰지 그 크기랑 그 사이각 이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하는 게 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앞에 이제 내적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내적을 통해서 정의되는 코사인 세타 값을 보시면 그 두 벡터의 크기랑 두 벡터의 내적을 통해서 사이각이 결정이 되는데 이 말은 바꾸면 각도와 크기를 통해서 내적이 결정이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돌고 도는 개념이더라고요. 내적, 사이각, 크기가 있는데 크기를 통해서도 내적을 결정할 수 있고 내적을 통해서도 크기를 결정할 수 있고 이 개념이 저는 그전에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노트 쓰면서 뭐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 이 두 개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서로 연결돼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벡터와 내적이 어떻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아니, 벡터와 행렬, 아, 벡터와 행렬, 벡터와 아, 전 행렬. 내적으로 예, 그, 들어가지고 그 둘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편의상, 편의상 그 행이나 열이 하나 있는 거를 벡터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통상적으로 하는 건지. 저는 행렬 자체를 이제 약간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좀 받아들였어요. 아까 그 부분 공간의 예시로서 아까 저는 행렬을 꺼냈잖아요. 근데 그 부분 공간이나 벡터 공간을 정의하는 게 연산을 기준으로 정의가 돼 있으니까 그 연산을 기준으로 행렬이라는 어떤 부분 공간이라는 집합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열벡터나 종벡터가 그 행렬의 원소로서 기능한다. 저는 이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함 관계를 보면은 저는 구분된다기보다는 음,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가 있으면 이 중에 행렬이 있을 수도 있고 벡터도 이 안에 원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 정도 개념으로 저는 그냥 체계를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옛날에 그 쓰리 브라운 원 블루 아, 거기서 네네. 매력에 대해서 뭐 시각화랑 설명을 해줬는데 딱 하나 이제 정리해 둔 거는 이제 두 벡터를 내적한다는 게 두 벡터 중 하나를 변환인자로 보는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변환인자가 행렬이다라고 네,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벡터는 이렇게 선들이고 그 선 중에 하나를 이제 행렬 즉 변환 행렬로 봐서 그 하나의 나머지 벡터를 변화하는 어떤 인자로 본다는 해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은 벡터 자체는 결국에 고유한 어떤 방향, 변으로 볼 수 있고 행렬은 그거의 어떤 변화값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쓰는데요, 또. 방금 그 설명을 듣고 사실은 저는 그 전에는 그 내적이 행렬이라고 계속 들었는데 그래서 내적이 행렬이라는 게 벡터 두 개 곱하는 건데 하나가 행렬이 되나? 라는 생각을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방금 그 말씀을 듣고 좀 어? 진짜 내적이 행렬인 것 같긴 하다라는 느낌이 살짝 왔어요. 내적이 내적인, 행렬이 맞죠? 예, 예, 예. 그 내적을 하는 연산 자체를 행렬 표기로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행렬이 맞는 거. 좀 전에 남영 선생님 말씀하신 거 생각나서 이게 내적의 정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행렬 AB의 크기는 스칼라니까 얘는 B의 관점에서 A가 얼만큼인지 보는 거고 얘는 A의 관점에서 B가 얼만큼인지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되고 그림을 못 그려서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내려서 벡터의 A의 크기를 보는 방법도 있지만 A를 프로젝션하는 걸 볼 수도 있고 그림이 좀 별론데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B의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잖아요. 이게 양쪽으로 어떤 벡터를 기준으로 어떤 걸로 변환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그 벡터 곱으로 표현을 한 게 내적이다. 뭐 이 얘기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행렬도 행렬이요, 내적은 내적이요, 내적은 행렬이요, 행렬은 내적이요 막 말이 돌고 도는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진짜 진 이과 감성을 가지신 분들은 그걸 왜 못 받아들이지? 하는데 사실 저 같은 문돌이들은
이 활자로 언어의 맥락이 와닿지 않으면 좀 저는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막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었고요. 다음에 뭐 이제 또 혹시 하게 되면 이제 널 스페이스나 컬럼 스페이스 같은 거 시각화를 좀 해서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기하적인 아이디어가 딱딱딱 떠올라서 그걸 막 해집합이랑 이게 되네 안 되네가 바로 판단되는 수준이 아니까 행렬과 내적과 벡터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이거를 풀 수 있는 문제인지 풀 수 있는 문제면 어떻게 계산하는 게 효과적인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사실 저는 서영대에서 공부할 때 개념적인 함의가 막 엄청나게 들어오는 게 그것보다도 이거 함의를 이해하는 이유는 적절한 계산에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수에서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딸기가 있다고 했을 때 딸기니까 핑크로 해볼까? 핑크가 없네. 이걸로 해야겠다. 딸기가 한 묶음에 세 개인데 이게 두 묶음 있는 거랑 딸기가 두 개인데 세 묶음 있는 거랑 전 이게 같은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묶어놓은 그 물체의 실체가 다르잖아요. 얘는 아무리 해도 이묶음이고 얘는 사묶음이고. 그러니까 딸기의 총량이라는 관점에서는 같지만 딸기라는 거를 처음에 묶음의 개수라는 척도로 본 것과 한 묶음에 몇 개인지 한 묶음에 몇 개인지 그리고 묶음 자체가 몇 개인지 잰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 이 두 개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숟가락 두 개와 젓가락 두 개가 같지 않듯이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오히려 행렬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연산의 순서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게 바뀌는 게 오히려 굉장히 이상한 거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저의 뻘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재미가 없죠,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니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거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거? 좀 급하게 막 휘갈 거 가지고. 아까 어디 선형 함수 있었잖아요. 어디 음, 말씀하세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을 것 같아요. 선형 함수 아, 선형함수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선형 함수 참, 예. 예. 그래서 저도 생각이 이게 왜 벡터 공간 이런 얘기를 했나 하는 그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거꾸로 그 어떤 그 공간이라는 거를 이것저것 공간을 많이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왜 수학자들이 뭐 필요도 없는 걸 할 리는 없고 뭔가 편하고 자기네들이 쓸모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텐데 그, 그 선형 함수라는 거를 이게 방향이 좀 거꾸로 돼, 제 생각은. 선형 함수를 정의를 하면 이 선형 함수에 들어가는 연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잠시만요. 그 선형 함수의 정의가 f 가로 열고 ax 플러스 by는 가로 닫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요거 아닌가, 요거? 요거. 그, 네. 네네. 그거 한꺼번에 쓰면 좋은데 가로 열고 ax 플러스 by는 afx 플러스 bf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표현. 네, 같은 얘기죠. 네. 근데 아니 요 f 가로 안에가 ax 더하기 by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네. 한 번에 쓸 수 있죠, 그러면. 네네네. by. 네. 요 네. 여기서 f 안에 있는 ax 플러스 by도 있고 이 오른쪽에 afx 플러스 by도 있는데 네. 고맙습니다. 요거 그래서 말씀하시는 네네. 요 F 안에 있는, 그 왼쪽에 F 안에 있는 연산을,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정해지면
그 공간 안에서 정의한 그 연산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 얘가 이 공간이다라고 확신이 되면 그 다음은 그 공간 안에 있는 원소들끼리는 연산을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그렇게 그냥 이해했는데, 그러면 그리고 이, 네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음.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그, 그래서 이제 선형 함수라는 거를 정의를 해놓고, 여기에 그 왼쪽에 ax 플러스 by를 마음껏 계산하고, 오른쪽에 있는 fx 플러스 by를 마음껏 계산하려면 이 ax, b하고 y 또 fx 이게 어느 공간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다음부터 마음껏 계산할 수 있겠다. 네. 그걸 선형 그걸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고 정의를 하는구나. 저는 오히려 방향을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네. 말씀하신 개념이 맞죠. 벡터 스페이스도 맞고 군도 거기 들어가는 개념인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연산을 기준으로 연산의 성질이 덧셈과 실수변 만족하면 뭐든지 벡터 공간이 된다는 이 추상성이 뭔 말인지 몰랐는데 조금 이해가 간 게 뒤틀린 공간도 연산을 다시 잡아주면 그게 벡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게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공간이 있는데 어떤 공간이 x, y, 1로 고정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어떤 함수를 받아서 뭐 fx랑 fy, 뭐 f1으로 가는데 여기서 얘가 계속 1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면 이게 벡터 공간이 안 되잖아요. 덧셈과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 덧셈을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을 더해서 이걸 그냥 덧셈으로 정의를 해버리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저 아직 이해 그 뭐야 숙성도가 낮아서 이게 좀 설명이 어려운데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벡터 공간일 때 여기 1에 고정이 돼 있고 선형 공간이 x, y는 자유롭게 이렇게 평면인 공간이 있었는데 얘 때문에 이게 벡터 공간의 정의에 덧셈과 실수배의 정의에 안 들어왔었는데 얘를 빼서 그냥 밑으로 내려버리니까 이 연산을 이렇게 아, 요, 정의해버리면 벡터 공간의 정의를 충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만 하고 나 있는 아이디어라 그냥 뻘짓일 수도 있습니다. 좀 그냥 편하게 아, 들으시라고. 이거 네. 제가 이제 그 공무원들하고 얘기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자들이 작성한 그 기술적인 자료를 공무원한테 설명하는 그 제가 대충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공무원한테 설명 드릴 일이 많은데 그 저희가 이제 부품들을 이렇게 이제 직렬로 이렇게 연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잡음 잡음이 얼마나 많이 끼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잡음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공학적으로는 온도를 다 켈빈을 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켈빈을 쓰고 그분들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가로 열고 섭씨로 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왜 잘 모르는 너희들은 이제 왜 켈빈을 그렇게 쓰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음. 제가 이렇게 좀 요새 이런 공부를 해서 그런지 제가 그 현장에서 되도 않게 이 선형성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섭씨가 이제 273 그 이제 영도라는 게 얘가 이 지금 그림의 1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한 건데 현장에서. 그러니까 얘는 영도 0이 항등원이 아닌 거예요. 섭씨에서는. 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잡음이 하나도 안 끼는 거를 그 잡음 온도로 해서 0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잡음 온도가 0인 부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섭씨를 쓰면
섭씨 0도인 부품을 끼면 그래도 잡음이 끼는 거예요. 그 섭씨 그 음, 마이너스 273에서 그 0도만큼 그 바이러스 걸린 만큼. 음, 그 실제로 계산을 부품들끼리의 그 잡음 온도를 더하려고 해도 얘를 켈빈으로 써야 걔네들이 더해지지, 이런 위에 있는 선형식으로 더해지지, 이 섭씨를 하면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저기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고 나서 나도 뜨끔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덧셈이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덧셈이랑 네, 실수배가. 네. 재밌네요.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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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 0이 항등원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항등원이 안 되니까 거기서 네. 굉장한 흠이 되는 것 같아요, 섭씨는. 음, 재밌습니다. 선생님, 그 혹시 실례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인지 좀 직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굉장한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여기 뭐 벡터 공간은 이렇게 했는데 뭐 훌륭하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거를 그냥 제가 공부하면서 생각해본 것들을 그냥 최대한 그냥 적어봤습니다. 한번 생각을 나누고 싶었고요. 앞으로 뭐 3장, 4장 공부하면서 계속 나올 텐데 그때마다 좀 이것들인 벡터나 이제 뭐 행렬식 뭐 그런 것들 관련된 내용들은 좀 계산이 아니더라도 서로 함의를 좀 공유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8분인데요. 배동 선생님 뭐 문제 좀 더 푸실까요? 아니면 사담을 좀 나눌까요? 뭐, 둘 다 괜찮은데요. 그냥 그 방금 하신 거에 대한 그 코멘트를 좀 네네. 하고 싶은데, 그 뭐죠? 제가 뭐가 하나가 빠졌지 계속 그 느낌이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그 함수 있잖아요. 함수 합성. 네, 여기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행렬의 곱셈이 그따위로 표현이 되는 이유가 함수의 합성, 선형함수의 합성 때문이라는 걸 아주 중요한 걸 빼먹었구나. 그러네요.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적어놓고 발표를 한 거죠. 근데 계속 뭔가가 빼먹은 것 같은데 그 생각이 그 느낌이 계속 들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걸 빼먹었구나. 그러면서 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켈빈 관련해서 이제 저도 그냥 어렴풋이 연력학 같은 거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켈빈으로 계속 쓰거든요. 근데 이제 물리 쪽에서 이제 연력학이나 이런 거를 계산을 하면 켈빈 온도로 쓰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니까 당연히 켈빈으로 해야지 약간 뭐 켈빈이 근본이지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그냥 쓰고 있었는데 근데 재밌구나. 이거 선형대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강병수 선생님이 켈빈 얘기하니까 딱 뭔가 이렇게 얻어맞은 한대 느낌 맞은 것 어, 같았죠? 맞네 이러면서 네 혼자서 근데 물리적으로 얘기해도 조금 말이 되는 게 네네 보통 온도를 그 평균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속도 속도로 정의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뭐 T만큼의 온도라고 하면 거기에 입자들이 다 그 T에 해당하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텐데 얘한테 0의 어떤 온도를 더 준다. 플러스 예를 들어 그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온도를 뭐 준다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걔한테 운동량을 더 준다는 얘기고 그거를 만약에 0도를 준다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켈빈으로 쓰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되는데 실제로 섭씨 0도를 준다는 건 진짜 켈빈으로 따지면 뭐 뜨거워서 지옥같이 뜨거운 온도잖아요. 그러면 그 입자의 운동이 바뀌는 거니까 섭씨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단위 같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쓰기 편하겠지만. 저도 저는, 격렬하게 동의합니다. 저는 이 코멘트를 들으면서 강병수 선생님께서 샤이 이과가 아니신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확 저기 주소들. 저는 이 온도와 벡터 스페이스가 연결될 거라고는 정말 감히 상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켈빈이 뭐죠? 켈빈이라는 게 절대 온도라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 그러니까 프랑스, 이게 정확하게 국가랑 기억이 안 나는데 보일이라는 사람이랑 샤를이라는 물리학자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각각 물리 법칙을 발견을 했어요. 기체에 대해서. 근데 이제 보일인지 샤를인지 지금 제가 까먹었는데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를 1도씩 올리면 전체 원래 부피의 273분의 1씩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부피가 V였으면 그 다음은 273분의 274V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일정하게 늘어나서 그러면 뒤로 가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뒤로 가면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럼 반대로 뒤로 가면 이렇게 거꾸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기체 부피가 0이 될 때 온도보다는 더 못 내려가겠네가 되잖아요. 왜냐면 부피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73도 C가 나오거든요. 우리 이제 섭씨 온도로 계산을 하면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절대 0도라고 하자. 왜냐면 그거보다 못 내려가니까. 그래서 걔를 기준으로 해서 온도가 양수인 것만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절대 온도로 한 거고 그러면 섭씨 온도 기준으로 0도는 절대 온도 기준으로 273.15였나 켈빈이에요.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상온이 대충 300켈빈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왔던 네, 개념입니다. 처음에 나온 거는.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실생활에서 쓰기는 너무 숫자가 저기 크죠. 네, 크죠. 네, 맞아요. 네. 유독 그 공학적이나 과학 쪽에서는 그걸 쓰는데 그냥 그런데 이번 주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저는 지금 지수와 로그를 처음 발견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어,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배 선생님이 이게 말이 되는지를 한번 저한테 확인을 해주셔야. 어떤 게 말씀이시죠?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켈빈이 가지고 있는 뭐 어, 선형적인 켈빈은 선형적인 특성이 있다. 섭씨는 아니다. 이 말이 진짜 말이 되는지. 근데 그러니까 섭씨도 사실은 선형적인 특성이 있기는 한데 음, 어긋나 있는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헬- 절편이 있는 뭐 그런 느낌인 네네네. 것 같아요. 네, 그 맞아요. 이해철 선생님이 처음에 들은 그 예. 그걸 보고 제가 했던 얘기가 생각난 거거든요. 그 아까 덧셈을 마이너스 1을 해서 선형성을 유지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그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켈빈으로 마이너스 273에 해당되는 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 이게 그러면 잠깐 화면 공유 제가 해봐도 될까요? 네네. 네? 이게 실제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부피가 여기면 여기를 이제 V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섭씨 온도로 했을 때 이제 섭씨 온도로 했을 때는 부피가 여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예를 들어서 뭐 1도씨 늘어나면 거기에 273분의 1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찍히는데 그럼 걔를 이제 뒤로 가면 이렇게 되겠다. 라고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73도씨구나. 이게 이제 압력이 일정해야 돼요. 근데 압력이 좀 더 뭐 커지면 부피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생기고 압력이 더 줄어들면 이렇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0 켈빈이다 이렇게 둬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 섭씨 온도에서도 사실은 선형적이기는 한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절편이 생긴다는 게 0일 때 여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벡터 스페이스가 아닌데 근데 만약에 걔를 절대 온도로 바꾸면 네.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부피가 되는 거니까 얘는 음, 확실히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절대 온도가 확실히 유용하다.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이런 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할 때도 t에 대해서 그 PV 값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압력이랑 뭐죠? 부피를 곱한 값이 t에 대해서 t와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식에도 이제 이 t를 절대 온도로 쓰면 t가 0일 때는 이제 얘 값이 0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형으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도 해서 벡터 스페이스랑 연결지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재미있었습니다. 행렬도 재밌고 켈빈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 슬슬 돼가니까 서로 각자 소감 나누고 오늘 여기 레코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역순으로 할까요? 아까 역수님은 제가 처음이네요. 저는 그, 그 행렬의 곱셈 왜 이따구로 하냐라는 질문을 제가 처음 했는데 이걸 빼먹어가지고 약간 오늘 생각해서 네, 이걸 빼먹어서 약간 반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온도에 대한 벡터 스페이스 이거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생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계산하고 하던 건데 이거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좀 약간 신선하다 새롭다 그리고 이제 선형대수 공부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영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그 이유정 선생님이 그 생각을 쫙 이제 사고를 어떻게 풀어 나가셨는지 이제 그 해석이랑 자료 올려주신 것들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그거 조금 더 복습해 볼 생각입니다. 요즘에 사실 제가 수요일 날은 그 수업이 조금 늦어가지고 제가 출근 시간이 좀 이르거든요. 그래서 거의 못 들어오는데 어쨌든 다 떠나서 닭가수 징계수가 요즘 가장 재밌는 한 주의 이벤트라서 정말 다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병수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다 까먹었는데, 아니, 진짜 문자적으로 덧셈하고 곱셈만 할 줄 알면 되니까 행렬이 재밌어요. 네, 정말 문자적으로 뭐 덧셈, 곱셈밖에 하는 게 없으니까. 어. 그리고 신기한 건 왜 제가 푸는 문제마다 답이 네개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 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틀린 문제 다시 보기 싫잖아요. 저 검사를 한 두 번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갈라져야 어디서 안 갈라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꼭 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 마커브 체인 안 들어오셨구나. 그건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서재영 선생님이요. 네. 그거 좀 질문을 할 게 있었는데 아, 어, 네. 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재밌었고요. 예, 저도 오늘 선형함수 벡터 스페이스 공부한 거 재밌었고, 뭐 미래 고딩들이 행렬을 열심히 공부해서 켈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 징계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